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없이 입장해주세요. 이 밤의 영화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4월 26일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현님, 임파노님, 카깡님, 윤가님, 우엉오뎅님 모두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때 시범적으로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이 단 하나도 없어서 실험을 즉시 종료하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의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팟빵 댓글부터 읽어볼까요? 탈출 나몰빼미 님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시험 대비는 역시 가혹하군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라이브로 듣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에 유일하게 채팅 안 하는 사람이 접니다. 일단 오픈톡방 참가자 100명 돌파 축하합니다.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고 전달해 주시는 정보도 유익해서 좋습니다. 마이쭈도 받고 재밌는 소식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좋은 홍보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시님은 감흥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비틀즈 전기 영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나시님이 인상 깊게 보신 음악영화는 무엇이 있나요? 네, 일단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시험 준비한다고 많이 바쁘신 상황 같은데 그 와중에 나이트 시네마 라이브 방송을 또 꼬박꼬박 챙겨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꼭 채팅 안 쳐주시더라도 라이브 방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요. 너무 뭐 채팅 못 친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톡방 100명 돌파 축하도 너무 감사하고요. 탈출 나몰빼미님 같은 이런 청취자분들 덕분에 제가 조금씩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도 듬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비틀즈 전기 영화에 감흥이 없어 보였나요?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냥 나오나 보다 요 정도였지 뭐 언제 나올까 막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틀즈 그룹이야 워낙에 전설적인 그룹이긴 하지만 그 전기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뭐 그냥 나오나 보다 이 정도지 막 손꼽아서 기다리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오면 보게 되진 않을까요? 그리고 음악영화 좋아하는 거 물어보셨는데 뭐 원스나 비긴 어게인 뭐 라라랜드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네요.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이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들이죠. 탈출 나몰빼미 님이 요청해 주셔서 리뷰를 했었던 위플래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요거는 조금 다른 결의 음악 영화긴 한데 음악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과 열정이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쨌든 시험 준비 잘 마무리하시고 끝나면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랑1님이 아카데미 이제부터는 영화를 다 보고 평론해야 된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영화도 안 보고 투표했다는 거잖아. 로컬 시상식 답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기사가 떴었죠. 저도 이 기사 보고 좀 놀랬는데 물론 뭐 아카데미 회원이라면은 후보에 오른 영화들을 당연히 다 보고 투표를 해야 마땅한 건데 뭐 지금까지 대체 심사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기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모르는 또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찌됐든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영화계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뒷말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개선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룰을 고쳐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많은 분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룰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하나 공유를 해주셨는데 마동석 범죄도시 5편에서 8편까지를 동시에 작업한다라는 요 기사를 공유를 해주시면서 공장식 찍어내기인가요? 뭐 김성모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 기사 보고 놀라서 찾아보니까 영화 제작을 동시에 한다기보다는 이 각본 작업을 동시에 한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총 4개의 각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를
5편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편인지 딱 정해놓고 작업한다기보다는 4개의 각본 중에서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거를 5편으로 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중복된 인원들이 이 4개의 작업을 다 한다기보다는 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병렬 진행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장식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범죄도시라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 시리즈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작 효율을 높이려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 범죄도시가 3편부터 좀 혹평을 많이 듣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각 편마다의 완성도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사실 뭐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동석 배우가 인터뷰할 때 5편부터는 좀 분위기를 확 바꿔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뭐 잘 만들어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전례 없는 도전인 것 같은데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될지 한번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인데요. 지난 팟캐스트에 은하는 크림빵님이 그냥 방송만 종종 듣는 사람인데요. 얼굴이 안 나오니 저는 그닥입니다. 그리고 방송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 뭐라고 의견을 말하기가 힘들긴 한데요. 그냥 취미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도 조회수도 신경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듣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설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방송이 좋아요 라고 응원의 댓글을 응원 맞죠 이거? 어쨌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괜히 기분이 좀 좋네요. 근데 이 은하는 크림빵님 이외에도 뭐 개인적으로든 뭐 다른 경로로든 지금까지 쭉 했으면은 얼굴 노출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서는 안 하는 게 도움될 것 같다 그러고 어디서는 안 하니까 아쉽다고 그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의견들 다 좋죠. 이게 다 듣되 행동에 옮기는 거는 그냥 내가 결정하면은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너무 막 그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좀 억울한 거는 거의 3년 동안 제 기조를 유지하다가 딱 한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렇게 남의 말에 휘둘린다라는 식의 시선은 조금 억울하고요.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본 거다. 이 정도로만 해줬으면 좋겠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왜 이러는지 설득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저도 설득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이번 방송에는 얼굴 노출 안 합니다 이렇게 딱 공지를 했더니 계속 왜 그러냐는 피드백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지 저도 설득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와서 답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있는 그대로의 방송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목적이 취미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회수를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취미로 그냥 즐겁게 하는 거면은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재밌게 하면 되는 건데 조회수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의 저 사람이 방송을 왜 하는 거지? 라는 그런 혼란이 좀 오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은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어떤 솔직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댓글 써주신 분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게 좋아서 하고 있는 취미이지만 조회수를 신경 안 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예 신경을 안 쓴다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조회수에 신경을 쓰는 게 약간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업으로 이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랑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수익적인 면에서 조회수를 이제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만든 영상 하나하나에 대한 좀 애정이 있어요. 뭐 물론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다 그렇겠지만 다 내 새끼 같은 마음인데 내 자식이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을 못 받으면은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마음 아프죠. 그런 면에서 신경이 하나 쓰이고 그리고 이게 조회수를 너무 신경을 안 쓰면은 발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조회수도 신경을 써야지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구성하고 기획하는 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 이 컨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조회수를 신경 쓰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취미로 하는 거 맞고 저 즐겁자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신경 쓰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에 너무 목맨다거나 그런 의미로 조회수를 신경 쓰는 건 아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방송이 좋아요, 요 말에 너무 꽂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근황 토크는 근황 토크라기보다는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녹음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라이브를 하지 않고. 이번 주는 우리 가족 그 행사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라이브 대신에 녹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는 라이브, 녹음 방송 둘 다 없습니다. 왜냐면은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 5월 10일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다뤄야 될 작품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개봉작 소개입니다. MCU의 신작 썬더볼츠가 개봉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봐왔던 어벤져스가 아니라 기존 시리즈에 한 번씩 다 얼굴을 비췄었던 안티히어로들이 주인공이고요. MCU 페이즈 5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이다 라고 하고, 앞으로 펼쳐질 마블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영화다 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MCU 작품들을 계속 팔로우업 하고 계셨던 분들은 챙겨보셔야 되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국내 시사회 반응이 공개가 됐는데 아주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엠바고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없었지만 소셜 리액션 정도의 반응을 보자면은 하나같이 다 입을 모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됐던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많이 실망스러웠던 MCU 작품 대비 괜찮았지만 여전히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썬더볼츠는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너무 재밌게 봤다, 이렇게 시사회 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어벤져스가 사라진 혼란스러운 세상이 배경이고요. 정부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안티히어로들을 모아서 썬더볼츠라는 비밀스러운 팀을 만듭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위험천만한 임무에 투입이 되는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 내면의 갈등과 싸우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적 센트리까지 등장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출연진도 화려한데 플로렌스 퓨가 연기하는 옐레나 벨로바, 그러니까 새로운 블랙 위도우죠. 그리고 세바스찬 스탠 배우가 연기하는 버키 반즈, 윈터 솔저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하버 배우는 레드 가디언으로 등장을 해주고, 와이엇 러셀 배우는 US 에이전트, 짭틴 아메리카라고 많이 불리죠. 그리고 올가 쿠릴렌코 배우가 연기하는 태스크마스터, 헤나 존 케이먼 배우가 연기하는 고스트, 요런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의 어벤져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안티히어로들의 팀 플레이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제가 출국하는 날 개봉을 합니다. 저녁 8시 30분 비행기로 이제 출국을 하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 조조로 후딱 한번 보고 갔다 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가 개봉합니다. 촬영은 2021년 9월에 끝났는데 이제 개봉하게 되는 창고 영화고요. 한국에서 오컬트 장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오컬트 장르에 마동석식 액션을 더한 작품입니다. 악마를 좁혀면서 주먹으로 때려잡는 거죠. 이것도 국내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반응은 최악이고요. 이 비슷한 소재를 다뤘던 영화 사자라는 작품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것도 개봉 당시에 엄청 욕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자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혹평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악마를 숭배하는 범죄 집단 때문에 서울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경찰들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어둠의 해결사 팀 거룩한 밤이 나섭니다. 이 팀은 법이나 과학이 아닌 영능력으로 악을 처단하고요. 팀원을 살펴보자면은 리더인 바우는 마동석 배우가 연기하고, 이름처럼 바위 같은 단단함과 특유의 맨주먹 액션으로 악마와 그 추종자들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마를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샤론이 있는데, 이 샤론은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의 서연 배우가 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김군이라는 역할은 이다윗 배우가 맡았는데 팀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경수진 배우가 연기하는 신경정신과 의사 정원이 정지소 배우가 연기하는 악마 때문에 고통받는 동생 은서를 구하기 위해 거룩한 밤 팀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하나도 안 되고요. 나중에 정액제 OTT에 뜨면은 대충 넘겨가면서 액션 장면만 쓱쓱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파과도 개봉합니다. 구병모 작가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설정이 좀 파격적인데 60대 여성 킬러가 주인공입니다. 연출은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내 아내의 모든 것, 간신 등을 연출했던 민규동 감독이고요. 주인공인 60대 여성 킬러 조각은 카리스마 넘치는 이혜영 배우가 연기를 해주고, 그녀를 쫓는 미스터리한 젊은 킬러 2는 김성철 배우, 그리고 이외에도 연우진, 김무열, 신시아 배우 등이 호흡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러닝타임은 122분, 약 2시간 정도고요. 관람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인데, 영화제에서 선공개됐을 때는 청불 등급이었거든요. 근데 15세 등급을 받기 위해서 편집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네요. 나중에 이게 좀 사랑을 받으면은 청불 등급으로 뭐 디렉터스 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개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는 조각이라는 이름을 쓰는 여성 킬러는 신성방역이라는 청부살인 조직에서 무려 40년 동안 일해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냉철하고 완벽한 실력으로 악인들을 처리해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신을 쫓아온 젊고 미스테리한 킬러 2가 그녀 앞에 나타나면서 평온했던 혹은 건조했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각은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들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화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라고 하네요. 요것도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호평입니다. 많이들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드라는 일본과 미국이 함께 만든 청춘 드라마 영화가 개봉합니다. 배경은 멀지 않은 미래의 도쿄이고요. 지진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감도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네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음악과 우정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온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아주 감각적인 영상으로 담아낸다라고 합니다. 줄거리는 음악에 푹 빠져 사는 고등학생 유타와 코우는 친구들과 함께 그들만의 자유롭고 때로는 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동아리방을 찾아 몰래 학교에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교장선생님의 고급차에 짓궂은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학교에는 학생들을 감시하는 AI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 작은 장난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주인공들의 평범했던 일상과 친구 관계, 나아가서는 그들을 둘러싼 세상까지 서서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과연 이 청춘들은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성장을 보여줄까요? 음악과 우정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영화 해피엔드입니다. 네, 감독은 네오소라 감독이라고 하고요. 상영 시간은 113분, 약 1시간 50분 정도죠. 그리고 관람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국내 시사회에도 진행이 됐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인 달팽이의 회고록입니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아날로그 감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되는 작품이고요. 감독은 애덤 얼리어트라는 분이시고 이미 아카데미 시상식과 베를린 영화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 작품 달팽이의 회고록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들여서 완성했는데, 요즘 흔히 사용하는 CG나 AI 기술의 도움 없이 100%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빚어낸 수작업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성 덕분인지 달팽이의 회고록은 이미 전세계 영화제에서 20개의 상을 받고 70번이나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줄거리를 소개하자면은 호주에 사는 젊은 여성 그레이스는 자신의 반려달팽이 실비아에게 마치 일기를 쓰듯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과 성장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놓는데, 몸이 약해서 병치레가 잦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등 그녀의 유년 시절은 불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쌍둥이 오빠 길버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로이자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매는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집으로 이방되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그레이스는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 마치 달팽이 껍데기 같은 곳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그레이스가 괴짜 할머니 핑키와의 특별한 우정을 쌓고 첫사랑이자 남편이 되는 제임스를 만나고 또 달팽이들과 교감하면서 조금씩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자신만의 껍데기 속에 갇혀있던 주인공이 용기를 내서 세상과 마주하며 성장하는 감동적인 여정을 담은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국내 시사회 반응이 상당히 좋으니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뉴스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최수영 씨가 영화 존윅의 스피노프 작품인 발레리나에서 카틀라 박이라는 역할로 출연한다라고 합니다. 아나 데 아르메스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 이브의 첫 임무 수행 현장에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고요. 카틀라 박은 루스카 로마 발레단 소속인 박일성이라는 인물의 딸이라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작품상에서 어떤 사연이 얽혀 있을지 개봉하면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배우 같은 경우 국내 드라마나 여러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여주고 계시는데 할리우드 진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역할을 발판으로 해서 더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영화죠. Once Upon a Time 헐리우드의 속편 제작 소식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속편의 제목은 직역을 하자면 클리프 부스의 계속되는 모험이라고 하고요. 각본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직접 맡았고 감독은 무려 데이비드 핀처 감독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전작에 이어서 클리프 부스를 연기를 해줍니다. 2025년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가서 2026년쯤 넷플릭스를 통해서 독점 공개될 예정이고요. 줄거리는 전작의 배경이었던 1969년 헐리우드에서 바로 이어진다고 하고 클리프 부스가 이번에는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픽서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픽서가 뭐냐 하면은 과거 헐리우드에서 스튜디오의 이 골치 아픈 스캔들이나 문제들을 물밑에서 조용히 처리하던 해결사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클리프 부스가 픽서로 활동하면서 헐리우드의 감춰진 이면과 온갖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양심 고백하자면은 아직 Once Upon a Time 헐리우드를 안 봤는데 속편 공개 전까지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영화 아멜리에가 5월 7일 CGV에서 재개봉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사랑은 물론이고 수많은 영화제에서 후보에 오르고 상도 받았고 뉴욕타임즈나 BBC, 롤링스톤 같은 곳에서는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로 선정하기도 했죠. 에이리언 4를 연출했던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의 대표작이고요. 영원한 아멜리에 오드리 토트 배우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고 러닝타임은 121분, 장르는 코미디, 판타지, 멜로, 로맨스 요게 다 담겨 있다라고 하네요. 평범한 카페에서 일하는 아멜리에가 주변 사람들에게 몰래 작은 행복을 전해주면서 정작 자신에게도 마법 같은 변화가 찾아오는 과정을 정말 사랑스럽게 그려낸 영화라고 합니다. 재개봉하게 되면은 저도 이번 기회에 극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넷플릭스의 공동 CEO 테드 서렌토스의 최근 발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이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이제 구시대적인 아이디어라는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이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극장 산업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헐리우드를 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파악한 소비자의 목소리는 바로 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서렌토스는 본인도 개인적으로 극장을 좋아하고 함께 영화를 보는 사회적인 즐거움도 인정은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극장 경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아직까지도 극장 관람 경험을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발언이긴 한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영화 관련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극장에 가시지만 그냥 저희 주변에 있는 평범한 관심도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잘 안 가시긴 하죠. 1년에 한두 번 간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제 주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게 통합전산관리망 같은 데서 관객수 조회를 해보더라도 관객수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잖아요. 수치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정말 공감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이 주는 특별함이 분명히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갖는 역할이나 전통적인 극장 경험의 가치에 대해 논의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들으셨던 테드 서렌토스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테드 서렌토스의 발언은 현재 영화 산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소비하는 걸 선호하게 된 건 사실이죠. 다만 극장이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공동체적 경험이나 몰입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다양한 관객층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 잡힌 방향을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극장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고품질의 사운드와 화질,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나 상영회를 통해 관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극장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는 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극장만의 매력을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영화 산업과 극장 산업을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넷플릭스나 어떤 집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었을 때 영화 산업이 죽는 것과 극장 산업이 죽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둘을 구분해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 산업은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극장 산업은 그 콘텐츠를 상영하는 특정 유통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넷플릭스나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영화 자체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유통 경로가 다변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산업 자체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극장 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지금까지의 OTT 서비스 추세와 극장 관객 수 추세를 봤을 때 미래에는 영화 산업과 극장 산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인사이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건 늘 어렵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첫째, OTT 서비스는 계속 성장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거고 관객들은 더 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둘째, 극장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을 넘어 더 특별한 경험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 상영회나 관객과의 대화 또는 다른 문화적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로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면서 관객들은 상황과 취향에 따라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뭔가 좀 조금은 아쉬운 게 뭔가 번뜩이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질문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조금 그런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오늘 이렇게 인터뷰했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영화 산업과 극장 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이런 주제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대화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이트 시네마의 청취자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요청드리면은 또 게스트로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네마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입력 데이터도 부족하기도 했고 제 질문이 조금 부족했던 탓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극장과 영화를 둘 다 사랑하는 입장에서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너무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 네, 앞으로 극장 산업이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봤던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순서는 우리가 빚지라 상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자전거 탄 소년, 그 다음에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 그 다음에 4월 이야기, 요 순서로 리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죠. 인도 출신 파얄 카파디아 감독의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을 감상을 했습니다. 인도 영화라고 하면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막 군무가 빠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인도 영화들이 그래 왔죠. 인도 영화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세월간이 같은 경우도 군무 장면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때 이건 도저히 군무가 나올 분위기가 아닌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군무를 집어넣은 거지? 라는 묘한 이 긴장감을 가지고 봤는데 다행히 영화의 주제와 분위기에 맞게 군무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제목부터가 참 시적이잖아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감독은 이 제목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좀 곱씹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단순히 그냥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우리 각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고 있는 희망, 아니면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 혹은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사랑, 평범하게 누리고 싶은 행복이나 안정감, 이런 긍정적이고 따뜻한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 인물들이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제목이 되겠죠. 우리 모두 각자의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때로는 아주 막연한 기대이거나 닿을 수 없는 이상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빛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현재를 버텨낼 힘을 주기도 하죠. 영화는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도 각자 다른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는 자신만의 빛을 그리고 있고 그 상상이 때로는 희미할지라도 삶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각자의 아픔과 바람을 지닌 3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프라바, 아누, 그리고 파르바티인데요. 이들은 모두 인도 뭄바이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성격은 꽤 다르죠. 이 세 인물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빛을 상상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과 어떻게 부딪히고 또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한 명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여다볼 인물은 프라바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이런 간호사이고요. 오래전에 중매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독일로 일을 하러 떠나고 연락조차 거의 끊긴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프라바의 일상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고독감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남편에게서 뜬금없이 전기밥솥이 소포로 도착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선물은 프라바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이제 와서 왜 이런 걸 보내는 거지? 이게 뭐 돌아오겠다는 신호인가? 아니면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뜻인가? 이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프라바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상상해왔던 빛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과 정체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나 삶의 안정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여다볼 인물은 아누입니다. 프라바와 함께 사는 젊은 간호사인데요. 이 프라바와는 달리 아주 뜨거운 비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누의 사랑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쉽게 용납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누는 힌두교도인데 연인인 시아즈는 무슬림이거든요. 이 인도 사회의 뿌리 깊은 종교적 갈등과 보수적인 가족들 분위기 속에서 이 둘의 사랑은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비밀로 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만나야 되고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시아즈가 오늘 우리 집 빈다라고
이제 안우에게 연락을 하는데, 안우는 이 시라즈의 동네에 가기 위해서 부르카를 쓰기도 하죠. 이 부르카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쓰는 그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뜨거운데 이 세상의 시선과 제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밝은 대낮에 손잡고 뭐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하는 그런 일상조차 안우에게는 아직 꿈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우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빛은 명확합니다. 어떤 제약이나 편견도 없이 연인과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빛이겠죠. 그래서 안우는 지금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순간들을 상상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들여다볼 인물은 파르바티입니다. 이 프라바와 안우의 병원 동료이자 아마도 선배뻘로 보이는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요. 인생의 후반기에 예상치 못했던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도 아직 가시지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수십 년간 정들었던 집에서조차 쫓겨날 상황에 처합니다. 살던 오래된 아파트가 도시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철거될 예정인데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그 집을 지킬 권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을 모두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겁니다. 파르바티가 상상하는 빛은 아마도 뭐 거창한 꿈이나 욕망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었어도 가진 게 없어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작은 안식처일 겁니다. 이렇게 세 인물은 서로 다른 상처와 고민 그리고 빛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혹은 같은 집에서 사는 룸메이트 정도의 관계였을 뿐이고 서로에게 막 그렇게까지 속마음을 터놓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약간의 거리감이나 어색함도 느껴지죠. 하지만 이 서로의 아픔과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이 세 명은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고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바는 파르바티가 집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파르바티의 편이 되어주기도 하죠. 안우 역시 프라바가 남편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프라바를 이해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서로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터놓게 되면서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은 이 뭄바이를 떠나 짧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목적지는 바닷가에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삭막하고 숨막히는 도시를 잠시 벗어나서 각자에게 꼭 필요했던 휴식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행에는 안우의 연인인 시아즈도 동행하게 됩니다. 늘 숨어서 만나야 했던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안우에게는 큰 위안과 해방감이 되겠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끈끈한 연대의 힘이 그녀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매력은 음악과 영상미에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과 함께 흘러나오는 음악은 정말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상영관에 어림잡아서 한 대여섯 분 정도 계셨는데 모두 이 노래는 다 듣고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쿠키 영상이 없는데도 단지 이 음악만을 듣기 위해서 계속 남아있었던 게 건축학개론이나 룩백 아니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요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 영화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장을 조금 하자면은 이 엔딩곡을 극장 사운드로 듣는 것만으로도 티켓값은 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거나 명확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전히 현실의 무게는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품게 된 인물들의 상태를 잘 담아내는 그런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이 영화를 본 이후로는 해지고 난 뒤에 퇴근길에는 이 음악이 원픽이 되었습니다. 영상미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둠과 빛의 대비를 통해서 인물들의 상황이나 심리를 효과적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영화의 많은 부분이 번잡한 뭄바이 도시의 밤 풍경이나 비오는 날씨 속에서 펼쳐지는데 네온 사인이나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웅덩이에 일렁이는 모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비춰주면서 이 차가운 도시 속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을 보여주더라고요. 반대로 영화 후반부에 이 세 여성이 함께 떠난 해변 마을에서는 자연의 빛을 듬뿍 담은 아름다운 화면들이 이어집니다.
있습니다. 해질녘 노을의 붉은빛, 이른 아침 바다를 물들이는 황급빛 햇살, 한밤중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의 깜빡이는 불빛 같은 것들이 도시에서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상상했던 그 빛이 실제 풍경 속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빛을 이용한 연출 덕분에 관객들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영화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각자의 빛을 품고 살아갑니다. 영화 속 프라바, 아누, 파르바티처럼 때로는 그 빛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좌절하고 외로워할 때도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빛을 나눌 때 그 빛은 현실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고 이 영화는 조용하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연대함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빛은 무엇인가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상상의 빛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도 따스하고 환하게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전거 탄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복동 아닙니다. 엄복동 아니고요. 다르덴 현재 감독의 2011년작 자전거 탄 소년이 재개봉한 덕분에 드디어 극장에서 감상을 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극찬을 받은 작품이 재개봉한다고 해서 궁금한 마음에 극장을 찾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번 작품이 다르덴 형제의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 스타일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 자전거 탄 소년이라는 제목이 주는 어딘가 서정적인 느낌? 그리고 포스터에서 느껴지는 따뜻해 보이는 그 분위기만 보고 상처받은 한 소년이 자전거를 통해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인류애를 나누는 그런 마음이 훈훈해지는 감동적인 영화일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죠. 아마 다르덴 형제 감독의 스타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저처럼 포근한 감동 드라마를 예상하고 이 영화를 선택한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영화가 시작이 되고 주인공인 시릴이 화면에 나오면서 바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때로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드는, 상처 입은 한 소년의 모습을 꾸밈없고 건조한 시선으로 집요하게 따라가는 작품이더라고요.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처음 접한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이 영화는 11살 소년 시릴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잠시 맡긴 것일 뿐이고 금방 다시 데리러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시릴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미 살던 집에서도 사라졌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으며 심지어 시릴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자전거마저 팔아버리죠.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라는 현실을 어린 시릴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릴은 끊임없이 보육원을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미친듯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헤맵니다. 그런데 이 시릴의 행동을 보는 제 감정은 처음에는 안쓰러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요즘 육아 예능에 자주 등장하는 이 금쪽이처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물론이고 영화를 보는 사람마저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이 시릴의 행동이 너무 충동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해서 대체 왜 저래? 라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시릴의 이런 극단적이고 문제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버려졌다라는 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와 불안감 때문이겠죠. 결국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를 마침내 만났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시릴을 책임질 수 없다며 냉정하게 선을 그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외면하게 되죠. 시릴은 자신에게 겉으로나마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동네 불량배 청소년 웨스에게 너무나 쉽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것처럼 웨스를 무작정 따르기 시작하죠. 결국 시릴이 위험한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기본적인 인정과 사랑의 결핍이 한 아이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위태로워 보이는 시릴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만다인데요. 보육원에서 도망치던 시릴이 다급하게 사만다를 붙잡게 되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사만다는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릴에게 헌신적입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어떤 계산이나 망설임 없이 이 시릴을 돕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팔아버린 시릴의 자전거를 수소문해서 자기 돈으로 사서 되찾아주기도 하고, 주말마다 시릴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위탁모 역할까지 하죠. 심지어 시릴이 저지른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보상금까지 자신이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항하다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리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시릴을 원망하거나 경찰에 넘기기는커녕 오히려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줍니다. 시릴을 돌보는 문제로 남자친구와 갈등하게 되고 결국 이별하게 되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사만다는 시릴의 곁을 지켜줍니다. 솔직히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사만다의 이런 거의 성모 마리아와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을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첫 만남부터 이 시릴은 도망치기 위해서 이 사만다를 붙잡는 다소 좀 위험해 보이는 행동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아이와의 관계를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나중에 시릴이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가슴 아픈 현장을 사만다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연민의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헌신적인 행동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만다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까지 주는 이 문제아 소년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걸까요? 이 영화는 마치 의도적으로 이 사만다의 과거사나 내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만다 역시 과거에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연민이 유난히 깊은 사람인 건지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죠. 굳이 영화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사만다의 행동을 개인적인 동기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사만다의 이 선택과 행동을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이 사회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만다에게 시릴은 고마워하거나 마음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되게 굴고 반항을 하죠. 이것도 제가 영화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지점인데, 도대체 왜 자신을 유일하게 품어주는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걸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엄마한테 유독 모진 말이나 행동을 더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실 반영인가 싶기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릴이 그토록 갈망하는 존재는 아버지인데 이 사만다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없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느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자신을 그렇게 쉽게 버렸던 아버지처럼 사만다 역시 언젠가는 자신을 떠나버릴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상처받기 전에 먼저 관계를 밀어내면서 스스로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너무 낯설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니까 괜히 좀 엇나가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영화는 이처럼 상처 입은 소년 시릴과 시릴을 감싸는 사만다의 이 위태로운 관계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가진 존재가 타인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미화 없이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랑조차 때로는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처의 무게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영화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 자전거는 시릴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나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유독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자전거는 아마도 아버지가 시릴에게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릴에게 이 자전거는 아버지와의 유일하게 남은 연결고리이자 아직은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의 상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전거의 의미는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릴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려는 조용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자전거는 이제 시릴에게 도피와 저항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서라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다르덴 형제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분들의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꾸밈없는 현실, 특히 소외된 이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고도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네요. 극적인 기승전결이나 감정적인 위로를 주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인물의 심리나 과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표정이나 행동, 그리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대사만으로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쓴다고도 하네요. 배경음악 사용을 절제해서 현실감을 높이는 걸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탄 소년 역시 이런 다르덴 형제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이고요. 다만 이전 작품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이 영화 속 중요한 순간들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좀 독특한 지점이라고 하네요. 어떤 평론가들은 이 영화가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 가족 멜로 드라마를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냉철한 시선을 담은 다르덴 형제의 스타일은 이 영화에도 어김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자전거 탄 소년은 제가 처음에 기대했었던 그 따뜻하고 훈훈한 힐링 영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 시릴의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한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고, 사만다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품게 만드는 다소 어렵고 좀 불편한 영화였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이 영화는 더 깊이 있는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다르덴 형제 감독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현실의 냉혹함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을 꾸밈이나 미화 없이 정직하고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소년의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형태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한동안 우리 사회나 아니면 나 자신은 이 시릴과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처음에는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신다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곱씹을 수 있는 여운을 남기는 영화를 찾으신다면은 다르덴 형제의 이 자전거 탄 소년을 한 번쯤 감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영화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 있는 질문들을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인생 애니메이션으로 꼽는 작품이죠. 카우보이 비밥의 극장판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이 재개봉해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카우보이 비밥 TV 시리즈를 접했는데요. 그때 받았던 충격과 감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런 용어들을 제가 몰랐겠지만 이 SF인데 누아르 같기도 하고 하드보일드 액션이 펼쳐지다가도 갑자기 쓸쓸한 블루스가 흐르는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반 이상은 씹어먹고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중2병 감성에 얼마나 끝내줬겠어요. 그리고 스파이크, 제트, 페이, 에드, 아인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우주선 비바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매력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음악까지 정말 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다가와서 지금까지도 제 인생 애니메이션으로 자리 잡은 작품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TV 시리즈는 그렇게 아끼고 반복해서 봤는데 극장판인 이 천국의 문은 어쩌다 보니까 오랫동안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반갑게도 마침 메가박스에서 재개봉을 해줘가지고 이번에는 꼭 봐야겠다 싶어서 드디어 극장 스크린으로 이 작품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마치 TV 시리즈의 에피소드처럼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카우보이 비밥 TV 시리즈 자체가 비바포 멤버들이 이 현상금을 쫓아다니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극장판도 그런 기본 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영화 자체에 대한 감상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그냥 그랬다라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TV 시리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도 크고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탓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기대치 반비례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TV판은 20분 정도 되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도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게 극장판에서는 그게 조금 옅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2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 동안 이 화성에서 벌어지는 생화학 테러 사건과 그 배후를 쫓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뭔가 막 긴장감이 고조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중반부에는 약간 좀 늘어지는 구간도 있고 이 클라이막스에서 임팩트나 여운도 생각처럼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은 빈센트 볼라주라는 인물인데 생체 실험의 트라우마 때문에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고통받고 있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위험한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캐릭터의 설정 자체는 카우보이 비밥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스파이크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로 설계됐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의 빈센트의 서사나 감정선이 충분하게 다뤄졌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빈센트가 느끼는 절망이나 광기가 충분히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TV 시리즈 빌런인 비셔스 같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나 다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매력적인 악당들이 줬던 그런 느낌에는 좀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문이 재미없었다거나 실망스럽기만 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반가운 마음으로 흐뭇했고 특히 이 극장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화 퀄리티나 액션 연출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작품의 정체성과도 같은 음악 역시 이 극장판에서도 열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극장의 빵빵한 사운드로 재즈와 브루스 분위기 낭낭한 카우보이 비밥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재개봉 관람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은 제가 애정하는 이 카우보이 비밥의 세계와 캐릭터들을 큰 스크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애정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작품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 어쩌면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비록 TV 시리즈가 남긴 어떤 전설적인 퀄리티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매력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세련된 영상과 액션, 그리고 귀를 사로잡는 환상적인 음악은 이 카우보이 비밥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이시라면은 이번 재개봉을 통해서 극장에서 한 번쯤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TV 시리즈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요것만 딱 극장에서 보신다면은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명작으로 회자되는지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화입니다. 4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8년 작품 4월 이야기가 롯데시네마에서 재개봉했습니다. 덕분에 명성만 들어오던 작품을 저도 극장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요즘 영화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순수하고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을 너무나 섬세하게 그려내가지고 반갑더라고요. 영화는 제목 그대로 4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홋카이도라는 북쪽 섬에서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막 상경한 신입생 우즈키 니레노입니다. 영화는 이 우즈키가 새 자취방에 이삿짐을 풀고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동아리에 가입하는 이런 소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을 조용히 따라갑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은 주인공 우즈키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그 우즈키를 연기한 마츠 다카코 배우입니다. 맑고 순수한 매력을 가진 소녀로 그려지는데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수줍음이나 어색함 같은 감정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보는 사람마저 응원하고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한국 배우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손예진 배우가 클래식이나 여름향기 같은 작품에서 보여줬던 그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정말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츠 다카코 배우는 이 영화가 첫 주연작이라고 하던데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표정 변화나 몸집들, 수줍은 눈빛 이런 비언어적인 연기만으로도 우즈키가 느끼는 설렘, 불안, 기쁨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구조도 흥미롭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화는 우즈키가 도쿄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평범한 일상들을 쭉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사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즈키는 왜 그 많은 대학들 중에 하필 도쿄의 무사시노 대학을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이죠. 이 신입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나름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우즈키는 자기 차례가 되자 머뭇거리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낯선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뭐 수줍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즈키가 유난히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무사시노도라는 작은 서점인데요. 틈만 나면 그 서점에 들려서 책을 고르는 척하면서 서성거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책을 좋아하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후반부에 다다르면 우즈키가 도쿄에 있는 이 대학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나오게 되죠. 단순히 뭐 학업적인 목표나 도시에 대한 동경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 남몰래 짝사랑하던 야마자키 선배가 이 대학에 다니고 있고 선배가 아르바이트하는 서점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었죠. 이게 밝혀지는 순간 그동안 우즈키가 보여줬던 뭐 수줍은 망설임 그리고 서점을 맴돌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면서 영화 전체에 아른하고 애틋한 감성이 물씬 풍기게 됩니다. 이 영화의 서사 구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멜로드라마처럼 극적인 갈등이나 기승전결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시작인 기와 전개인 승 부분에 집중이 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는 그 가장 아름답고 떨리는 그 순간만을 그리고 있죠. 결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방식인데 저는 이런 구조 덕분에 4월 이야기만의 매력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우즈키가 혼자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좀 이상한 남자, 뭐 변태로 보이죠. 그런 변태담을 만나서 불쾌한 경험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전체적인 이 맑고 순수한 분위기와는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즈키가 마주하게 된 낯선 도시에 예기치 못한 모습 혹은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 겪을 수도 있는 불안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우즈키가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만 나름대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즈키가 홀로 서기에 적응해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즈키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악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대학에 와서는 엉뚱하게 낚시 동아리에 가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단순히 친구 따라 강당 가듯이 얼떨결에 시작했다가 영업당한 김에 그냥 계속 하나보다 싶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 낚시가 혼자서 조용히 낚싯감을 기다리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은 우즈키가 이 짝사랑하는 선배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다가갈 기회를 엿보는 모습과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즈키가 이사온 자취방 옆집에 사는 여자와의 장면들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장면은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경음악만 바꾸면은 공포영화 같이 보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옆집 여자와 교류하는 장면을 통해서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우즈키가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즈키가 오직 짝사랑이라는 자기만의 세계에서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 도쿄에서의 현실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봄비 속에서 펼쳐지는 장면인데 우즈키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서점에서 선배와 다시 마주하고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비가 오자 선배는 책방 분실물인 우산을 여러 개 가져다 주면서 하나 고르라고 하죠. 우즈키는 이 눈에 띈 망가진 빨간 우산을 고르게 되는데 그래서 왜 저걸 골랐지 싶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 우산을 쓰고 빗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망가진 우산을 쓰고도 이 설렘에 활짝 웃는 우즈키의 모습이 처음에는 선배와 드디어 대화를 나눴다라는 그 설레임과 기쁨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냥 무조건 괜찮다 망가진 거라도 이렇게 얘기한 건가 싶었는데 좀 더 포장을 해보자면은 이 완벽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설레임을 느끼는 이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 빗속에서 망가진 우산을 쓰고도 환하게 웃는 우즈키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정말 맑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포스터 이미지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특유의 연출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인물의 감정과 분위기를 영상으로 포착하는 데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이야기에서도 우즈키의 모습 등을 이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담아내더라고요. 특히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감으로 영화 전체에 맑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구성해줘서 영화 한 편이 마치 한 편의 화보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피아노와 현악기 중심의 잔잔하고도 서정적인 음악도 우즈키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이 영화의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은 4월 이야기는 첫사랑의 설렘과 새로운 시작이 주는 불안과 기대를 봄날의 풍경처럼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담아낸 작품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이고 빠른 전개의 영화들이 많은 시대에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감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런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반가웠던 일인 것 같아요. 이와이 슌지 감독의 특유의 이 서정적인 연출과 마츠 다카코 배우의 청초한 매력이 잘 어우러져서 보는 내내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우즈키와 야마자키 선배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설레는 순간에 딱 멈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싱겁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영혼이 더 깊고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꼭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월 10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